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행정통합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코스피 6천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디지털 자산기본법 등 후속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를 내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3월 초까지 사법개혁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입니다. 본회의 개의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내일 본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초 26일이었던 본회의를 내일로 앞당기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의장과 합의한 일정을 운영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처음 경험한다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일단 운영위 의결에 따라 내일 본회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민주당은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도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수당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200여 개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수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 강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파괴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법파괴 악법들 중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는 결과적으로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 그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쟁점인 지역행정통합특별법과 국민투표법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천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개헌의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 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제대로 된 순번이 아니냐.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은 데다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원 행안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개정을 중재했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논의 자체를 거부했어요.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재외 국민을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개정이 미뤄진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동안 개헌을 위한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습니다. 현행 헌법상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을 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전체 회의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적용을 예고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상황에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우위적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단체 협회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영향을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저희들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미국도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구윤철 부총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특별법 처리에 차질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가 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미국에서는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미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식을 비판하고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며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본인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회담 제안을 듣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당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여권의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이제 내렸는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와 민주당,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동맹의 특수성과 또 투자 약속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투자 약속을 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당정청은 어제 이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투자는 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이 안보적인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라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내놓기 전에 이 선제적으로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 이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권 내부에서도요 여러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미국 법원조차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관세를 위해서 우리가 500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서둘러서 집행할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 비명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이 변한 만큼 투자 규모나 시기를 재협상해서 실익을 조금 더 챙겨야 된다라는 속도 조절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 지도부는 이 정부와 발걸음을 맞춰서 대미 관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간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이 구체적인 투자 이행 로드맵 역시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일 텐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관세를 즉각 이제 지정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서 15% 수준의 관세벽을 다시 곧바로 세운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판결 직후에는 10%를 적용했다가 이후 최고 한도인 15%까지 하루 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향해서 향후 이 무역 확장법 232조 등 대체 법안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점도 강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응 기조를 이 로우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이 유럽 주요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팀을 꾸려서 미국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협상에 착수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개별적인 환급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자칫 환급 신청을 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타깃이 되어서 더 높은 관세나 이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가져올 리스크보다 이 관세 환급액이 훨씬 더 적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이 정무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법 3법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 2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게 바로 이 사법개혁 3법인데 법 왜곡죄와 이 재판 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을 일컫습니다. 이 먼저 법 왜곡죄는 형법 개정안인데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재판소원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더라도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의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법관 증언법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려서 상고심의 적체를 해소하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은 이 내란 개혁의 데드라인이자 시대적인 요구라면서 이번 2월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견 없는 합의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하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처리한 원안 중심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 건데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를 규정을 하고 이제 전면 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사법 3법이 이렇게 강행 처리가 될 경우에 비제행정 법안까지 포함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이제 거론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악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막아나겠다라면서 배수진을 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이나 이 비쟁점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이른바 전면적 지연 전략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기능이 2월 말 한동안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 미국의 관세 압박 해법인 대미 투자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협상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현재 이 특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네. 여당이 만일 사법 3법을 강행할 경우에 이 야당이 특위 소집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익 사안을 볼모로 잡는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부터 철회하라 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이 사법 3법 등 이 사법 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응급 의료법과 같은 민생 법안의 처리의 시점을 늦춰서 경제와 민생에 대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12,000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개헌에 찬성했고 특히 국회가 계엄 선포를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수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민 1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0%였습니다. 단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되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속적으로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단계적 개헌,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돼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같은 비율의 찬성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제별 설문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헌법 전문의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안에도 83%가 찬성했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산하면 56%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41%를 앞섰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계부처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지지부진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총괄 부서가 없어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하고 강한 조치를 위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과정 등을 공개하고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람 차단 청구권과 관련해 이미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구제 수단이자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한 장치라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지난해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오세희, 윤종군, 이광희, 조인철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8명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국회 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자료의 중심축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미니 총선입니다. 오는 6월 3일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죠.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등 모두 4곳입니다. 다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선 지역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은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 곁을 지킨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할 뜻을 밝힌 가운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인천시장에 복당 신청을 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22대 총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역시 핵심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에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없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불발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향해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지역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국 대표가 이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과 영남 순회 행보에 나선 만큼 보수 텃밭 출마를 우선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죠. 지방 권력 지형의 변화뿐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그리고 차기 대권 구도의 행방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큽니다.
재보선까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될지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기적의 논리 대 억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27번째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대통령의 이런 논리가 억지라고 비판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만 압박해 매물을 늘리면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급 구조 개선 없는 징벌적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전월세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계속되는 대통령의 부동산 강경 발언에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자의 투기성 담보대출로 인한 사회금융 위험 사례를 들면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갭 투자에 활용된 전세금이 많아질수록 금융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로 하느냐. 부동산에 의해서 수익들이 나오고 토건국가로서의 건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산업 성장 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AI 시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잠재돼 있던 수면 아래 있던 돈들이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선순환 구조로 자본시장으로 와서 세계 경쟁력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내놓는 정부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야당.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설전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2월 임시국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장동혁 대표 입장과 새 당명을 논의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이 내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근데 이제 국회법까지 개정해가면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것은 의회 폭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소수파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최소한의 방향을 인정하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 또 절대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사실 모든 그 국회 입법, 국정정책의 주요한 사안을 자신들 의도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법까지 왜곡해서 지금 새로운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의회의 소수파에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것조차 막으려고 한다면 이제 의회는 독재이자 의회 자체가 일당제 국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또 비이성적인 폭거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부동산 설전을 벌이고 있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실제로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둔화가 됐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잡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좋은 거처를 마련하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예컨대 대출을 아예 규제하거나 또는 기존 대출까지 회수해가면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런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수요 폭발을 가져와서 더 큰 부작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권에서 공급 측의 방향도 새로 정하고 있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방침도 밝히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려주고 수요는 수요대로 안심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하면 결국 현금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 사회적인 불평등성이나 부작용을 늘리는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강제로 압박하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심리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전륜 거부 선언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명 개정은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의총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 방향에 대해서 끝으로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일단 전륜이라는 그 논의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을 떠났고 이번에 내란죄 판결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전륜 선언을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 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그런 논의 자체가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코스피가 5,000선 돌파 한 달도 안 돼서 6,00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코스피 상승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자본시장을 위한 후속 과제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선의 의원이시고요. 네. 네. 먼저 본 주제에 앞서서 정치 현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당이 내일 본회의 개의를 하기로 이제 방침을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안건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인 것 같고
이어서 이제 3월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인 건데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도 이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내일부터 아마 3월 3일까지 저희가 계획으로는 매일매일 그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올 경우에 네. 그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네. 국회의장님과 그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행 그 법에 대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여러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 당에서는 우리 또 필리버스터를 또 제지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 토론 종류를 통해서 네.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네. 3월 3일까지 사법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일단 쟁점 법안 처리부터 강행을 한다면 바로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 내일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내일 아마 그 행정통합법이 제일 먼저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네. 오늘 논의에 따라서 3개 법안이 갈지 아니면 2개 법안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 법은 아마 합의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네. 사법개혁법 또 검찰개혁법 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저희 원내에서 아마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하고 또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행정통합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만남을 네. 갖자 제안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여당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이제 좀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튼 이번 주 좀 내내 국회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로 증시로 좀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네. 이제 불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5천을 넘어서 오늘 5,900 넘었다가 약간 이제 후퇴하는 6,000선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1, 2차에 이어서 이제 3차 개정 작업도 주도적으로 그동안 쭉 참여해 이제 오셨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앞으로 증시에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더 날개를 달아서 더 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사실 제가 코스피 5천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바람에 저희가 네. 최근에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개명까지 아하. 할 정도로 네. 저희가 2,700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5천을 넘어서 오늘 장중한 때 5,900을 네. 돌파했다가 지금 5,846으로 오늘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지금 3차 상법이 이제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자사주.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통과가 네, 방금 됐습니까? 막 통과가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예, 제가 좀 전까지는 통과가 안 네, 됐었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예, 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문제입니다. 사실 자사주는 외국에서는 그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환원, 이익 배당 이런 것과 관련됐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쓰였던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개정된 상법 그 안은 이런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소각을 시켜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이익도 주고 또 앞으로 배당도 줌으로 인해서 이런 주식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네.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그 디스카운트돼 있던 우리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과 또 재계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게 되면 자본금의 감소 리스크가 있고 경영권의 그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나 그 개정안에서는 비자발적 자사주와 중소벤처기업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자사주 소각이 100% 의무는 아니고요. 네. 상당히 또 예외를 열어두었습니다. 예외가 뭐 우리사주라든지 경영권 목적 또 경영상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 기술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폭넓은 그 예외가 규정이 돼 있고 예. 특정 목적의 비자발적 그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하고 네.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소각하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벤처업계라든지 중소업계에 대해서는 사실 상법은 그 모든 법에 대한 그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모든 내용을 일일이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 벤처기업법이라든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에서 네.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 상법 개정 이후에 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다면 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JP 모건이 코스피 7,500 가능 이야기를 꺼냈고 또 코스피 만 시대도 이야기가 이제 뭐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불장에서도 신중론도 또 만만치 않게 최근에 또 어떤 뭐 전문가는 이제 한국 주식이 더 이상 싸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학습 경험 때문에 이런 이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뭐 3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짧게 올해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뭐 금요일 날 그 미국에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바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형태의 또 관세 묘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려가 혹시 또 코스피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니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5,900까지 돌파했다가 이제 숨구르기에 돌아갔는데요. 이제 예. 우리 주식 시장은 글로벌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상승세를 탔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기존에 샀던 분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수 물량이 있을 거고 또 사고자 하는 분들도 추격 매수라고 해서 네. 뒤늦게 또 뛰어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사실 좀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그런 거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으로 지속이 돼서 많이 될지 아니면 9천이 될지 7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 요인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네. 또 상법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또 냈던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네, 예. 계신데 증시와 실물 경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렇지만 네.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실물 경제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주식 시장의 이런 이제 불장, 화랑이 제조업 전반 또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좀 더 보완하고 집중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실물 경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특정 종목에 있어서는 현재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이라든지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어려움이 네.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특정 종목이든 어떤 주식 시장에 이런 활성화된 그 자금이 앞으로는 그런 지역 또 지방 또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들이 현재 자본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 자본시장의 또 상당수가 앞으로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현장으로 흘러가서 그 산업 현장의 그 생산성도 높이고 또 고용도 하는 그런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자본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 이익이 특정 투자자에만 지금 물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식 투자라든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국민한테도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 성장 펀드를 좀 150조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월이나 6월이 되면 국민들도 직접 가입을 해서 이런 성장에 따른 과실을 직접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네. 특정인이나 이런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과실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업이 잘 되면 세수가 확대되고 그 세수가 또 재정에
기여를 하고 그게 또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돌게 되면 결국 경제는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네네. 관심도 무척 높아진 상태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또 최근에 빗썸에 64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무위에서 현안 질의도 열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관리 시스템의 정비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빗썸의 오지급 사태는 금융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죠. 결국 한 직원의 클릭 실수로 이렇게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2중, 3중의 통제 장치가 있고 또 이상 거래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국 내부 통제의 부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에 가상자산 TF, 아니 디지털 자산 TF라고 지금 명칭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안에도 이런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내부 통제가 들어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앞으로는 사전에 걸러져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곧 도입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이제 최대 핵심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이냐, 이제 은행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TF 정책위, 금융위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 TF가 이미 한 10번 정도의 그런 회의를 거쳐서 우리 TF 차원의 단일화는 지금 마련한 상태고 말씀하신 두 가지 분야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 거래소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도입할 것인가 부분이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위 그리고 정책실, 청와대 정책실이나 금융위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이제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TF 안에 자문위원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TF와 자문위원들 간의 그 중지를 모은 다음에 정부와 우리 TF의 그 안이 절충할 수 있는지 어떤 안을 또 수정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신중하게 하다 보면 또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체를 하다 보면 지금 외국에 또 가상자산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또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좀 전에 빗썸 사태도 있어서 그러한 사고도 방지하면서 혁신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충남 천안시 병이잖아요. 설 연휴에 천안 지역의 민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충청권의 큰 관심은 바로 행정 통합입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통이 있어 보이는데 그 민심 지금 좀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오늘 충남 대전 시민 천여 분이 오늘 국회에 11시에 와서 규탄 대회도 했는데 규탄 대상은 뭐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이슈는 충남지사인 김태흠 지사와 대전시장인 이장우 시장이 2024년도에 먼저 제안을 하셨고 의회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작년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기투합하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해서 저희가 법안 발의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 대구 경북도 뒤따라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오히려 앞서가고 있고 우리 대전 충남은 오히려 그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일부 그 정치적인 그 선동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 논리가 사실은
합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100이면 100만큼 안 주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데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우리 법안 내용을 보면 1년에 5조, 최대 4년간 2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 그 기존 예산과 별도입니다. 이거는. 네네. 거기다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제주특례시의 이상의 그런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이거를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을 해서 좀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오늘 8시쯤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법사위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이 법이 국민의힘의 합의 통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충남도당 위원장이신데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딱 100일 남았습니다. 네. 충청권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 후보자들 경선 절차까지 지금 후보자 자격 심사부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일단 선거를 이기려면 좋은 후보자를 저희가 선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남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잘 발굴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을 많이 만드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을 모시고 여러 관련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